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지난 월요일 밤에 발생한 서울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로 인한 사상자가 15명에서 부상자 1명이 추가돼 총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운전자의 실수 혹은 조작 미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정황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죠. 사고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에서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90%가량 밟았다는 기록이 나온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가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로 착각해 엑셀을 밟는 실수로 범했거나 어쨌든 좌우중에 속도를 냈을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보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EDR이라는 그 사고 기록 장치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급발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좀 자세히 차량 검사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주변 CCTV를 경찰이 분석했는데요. 사고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가해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데요. 오늘 브리핑에선 수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무고한 시민 9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정확한 사고 원인 꼭 밝혀내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경태 최고위원 만나보고요. 3부와 4부에서는 여의도 청년 정치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7월 3일 수요일이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오른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휴가를 갔다가 온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도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일주일 내내 이제 그 얘기만 할 거예요. 네. 불만 있어요? 아닙니다. 가서 휴가 가서 뭐 먹었어요? 많이들 드시는 것처럼 많이들 드는 거 뭐요? 흑돼지, 네, 많이들 고등어회, 고등어회, 네. 고등어회, 고기국수, 갈치회가 그게 또 해물라면 이런 거 먹었습니다. 해물라면, 네. 해물라면은 좋지. 근데 네. 라면을 좋아하니까. 네. 근데 거기 가면 갈치국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갈치 조림은 많이 들어가. 저도 갈치국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갈치국을 먹어봐야 돼요. 네. 제주도에서. 그리고 갈치회가 또 갈치가요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이 회를 뜨기가 되게 힘들대요. 제주도에는 갈치가 많이 잡히니까. 그렇죠. 갈치회는 안 먹어봤어요? 네, 안 먹어봐서 그 갈치회는 다음에 그 횟집을 갈지 말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횟집이 잘해줬어요? 네? 횟집에서 잘해줬어요? 네. 네. 잘해줘야죠. 도민 맛집으로 특별히 찾아다녔습니다. 도민 맛집. 네. 도민 맛집은 어떻게 찾아요? 도민에게 물어봅니다. 도민에게. 네. 그러니까 인터넷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왜 신뢰 안 해요? 정보의 바다니까요. 네. 바다란 건 넓으니까요. 바다라는 건 넓으니까 거기에는 좀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 고등어회가 나을까 갈치회가 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회가 아니라도 그걸 좋습니다. 근데 어디다 반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나중에 네. 이 고등어회가 더 많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또 다른 방송에 관한 의견 있으셔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관련 소식부터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야당을 비판을 했는데요.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전기료 지원 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 연장 등의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포퓰리즘으로 비판을 하면서 이 지원책을 내놓은 건데요.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책을 비판한 것으로 지금 읽히고 있고요. 거시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라면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책 필요성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이재명 대표, 이제 전 대표죠. 강조해온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겨냥해 거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한 상황이고요. 윤 대통령은 이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는가.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수출 촉진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배경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금이 이탈되기 때문에 미국과 금리를 어느 정도 맞춰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금리와 환율만 갖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달러를 벌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 외화 부족을 막으려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 코로나 시기 대책 역시 비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저는 뭐 다른 거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격하게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옛날이라는 게 코로나 당시에 재난지원금 지원한 거 있죠. 여기에 대한 그 KDI의 그 조사가 있었습니다. 연구 조사가 있었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당시 14조 원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늘어난 거는 4조 원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14조 원에서 4조 원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대충 계산하면 30%가 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이 소비진작 효과가 높다라고 결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뭐 그 마음은 알겠어요. 저는 이재명 전 대표라고 그래야 돼요. 미래 대표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잘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근데 이재명 대표의 그 마음은 알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좀 근거를 같이 논의하면서 함께 생각해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만큼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점 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가 또 문제냐면 이렇게 돈을 풀면은요 뭐가 일어나요? 지금 딴 생각해서 또 그죠? 다음 주제 미리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돈을 풀면 뭐가 일어납니까? 돈을 풀면 좋죠, 뭐 우리야, 그죠? 예. 저한테 좀 많이 그렇죠.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이유영 아나운서 집중적으로 하면 좀 곤란하고 네.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집중적 물론 진짜 필요하죠. 예.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게 심해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물가가 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를 높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도 봤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 1위라는 거예요.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이. 그러면은 가계부채가 그만큼 증가율이 높은데 가계부채가 담당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이 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25만 원을 받든 35만 원 받든 돈 받고서 그거보다 더한 돈을 이건 매년 내게 생기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다행인 것은 지금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경제 지표가 의뢰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상반기 경제 지표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경제 지표는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고 해서 경제라는 게요. 이 망가뜨리긴 순식간이에요. 망가뜨리긴 순식간인데 이거를 막 올리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거 하나는 참 잘했다고 보는 게 욕 먹어가면서 하여간 2년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 물론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었죠. AI 열풍이라든지. 하지만은 어쨌든 이거를 그래서 이 정도로 경제를 다시 올려놓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전 평가해 줄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가 돼서 이게 더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뭐냐. 이게 또 경제가 이렇게 좋아진다고 해서 당장 그게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단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국민들한테 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은 여러분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다라는 쉽게 얘기한다면 기다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년 지금 집권한 지 2년 조금 넘었지만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칭찬해 줄 만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가진 경제 2년 만에 회복시키는 거 이거 거의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자, 어쨌든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민생 회복 지원금 이거 뭐 전 국민 주는 거 이런 거보다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25만 원, 35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이 지원해 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근데 다음 소식에 뭘 그렇게 열심히 찾았어요? 다음 소식에 브리핑 내용도 추가된 거. 그렇군요. 네. 여러분 이우영 아나운서가 이렇게 성실해요. 예. 네, 자 다음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차량 블랙박스 오디오에 대화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당황한 듯한 이 음성과 또 비명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를 했지만 급발진을 할 만한 이 정황은 블랙박스를 통해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통상 급발진 의심사고 블랙박스에는 차가 왜 이러느냐, 멈춰야 한다 이런 운전자와 동승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담겨 있기 마련인데요. 한문철 변호사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지만 이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이러한 음성은 담겨져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 이 아내와 다투는 내용의 대화가 블랙박스에 담겼고 이 대화 이후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시청 교차로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로 사실을 왜곡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린다라면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현재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 EDR 분석, 또 CCTV 그리고 이 조사 등을 통해서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라고 하고요. 오늘 브리핑도 있었는데 이 관련 소식들 함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직후 일단 다른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될 때 동행해서 현장에 없었던 부상자 한 명이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상자는 사고로 사망한 시청 공무원 2명과 함께 식사한 동료로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사고 차량 동승자인 부인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선 브레이크가 작동 안 했다고 1차 진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고 지점과 정차 지점에서 스키드 마크를 확인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유류물 관련해서 흔적이었다고 이제 브리핑 발언을 정정한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서는 차량의 속도, 급발진,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경찰 오늘 정용우 서울 남대문 경찰서 교통과장이 브리핑에 나섰는데
일단 사고 차량이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와서 약간의 턱이 있는 출입구 쪽에서부터 과속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답변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블랙박스 영상의 급발진이나 운전 과실에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담겼냐는 질문에 대해선 수사 내용이라 밝히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늘 브리핑에서도 이 부부간 갈등 상황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닌 사항이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도 보도고 또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일단 저도 좀 많이 알아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사고 기록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 EDR이라는 장치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사고 직전 5초간의 운전자의 차량 조작 상태를 0.5초 단위로 기록하는 그러한 기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뭐 EDR 여기에 기록된 것을 분석해 보면 이 운전자가 사고 직전에 90%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100%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급발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급발진 사고에서도 EDR 기록을 보면은 가속 페달만 밟고 브레이크 페달은 밟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DR 기록 장치만 가지고 야 이거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고 간단하게 결론 짓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일보가 조금 전에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제가 앞서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이 인근 감시 카메라를 분석을 했는데 이 차량의 보조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가 작동하면 이 주 브레이크 등과 보조 브레이크 등이 모두 켜지는데, 이 차량 뒷유리 쪽에 보조 브레이크 등 점등 여부를 파악했다고 하는데 이게 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해요. 왜 얼마 전에 그 모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분께서 주민의 외제 차량을 옮기다가 급발진을 해가지고 다수의 차량을 부딪힌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 경비분께서도 역시 이게 급발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 브레이크 등이 분명히 켜지는데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장면, 이게 그 CCTV에 잡혔어요. 이런 거는 사실 전형적인 급발진 증상이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조 브레이크 등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도 남았지만, 오히려 저는 EDR 분석 결과보다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어떤 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9분이 돌아가신 아주 정말 참사입니다. 당연히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겠죠. 예. 네. 자, 다음 소식은 미국 대선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인지력 논란에 불을 댕긴 TV 토론 관련 소식인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은 지금 완주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결단을 촉구하는 당내 동요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논란 진화를 위해 토론 참패 원인을 빡빡한 해외 순방 일정에 따른 피로 탓으로 돌렸는데, 토론 도중 거의 졸 뻔했다는 말로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울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15선 하원 의원인 로이드 도겟 의원이 36대 대통령인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접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권 증진과 관련한 여러 성과가 있었음에도
베트남 전쟁의 난맥상, 당내 신진 후보의 부상 속에 재선 도전을 중도 포기했던 존슨 전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으라고 촉구한 건데요. 연방의원 가운데 첫 공개적 사퇴 요구가 제기된 것이어서 확산할지는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CNN은 익명 보도를 전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기부자,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측근 등 20명에게 물은 결과 이들 중 다수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굳혔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치권에서 여당 내 야당으로 꼽혔던 정치 거물인 조 맨친 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들이 만류해서 이를 막았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 TV 토론에서 재점화한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논란이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증폭을 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으로 유명한 언론인 칼 번스타인이 지난 1일에 CNN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익명의 소식통들이 TV 토론 때와 비슷한 상황을 지난 1년 반 동안 15차례에서 20여 차례 목격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밀 자료 보관 혐의를 수사한 로버트 허 전 특검이 2월 조사 결과 보고서에 아들 3학년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 등을 적시했을 때만 해도 바이든 본인의 강한 반발, 또 3월 국정연설에서 활력 있는 모습으로 인지론 논란이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듯 했는데 이번 TV 토론 사태로 수습 불가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도 요동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CNN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 유권자 1,27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 시 두 후보는 각각 43대 49%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3%포인트 이내의 차이로 전현직 대통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던 TV 토론 직전의 여론조사들과 비교하면 간격이 커진 결과고요. 또 미국 대선 승패 열쇠를 진 경합주에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편 CNN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 바이든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인사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가상 양자 대결 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과 무당층 유권자는 물론 진보 및 중도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해리스 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타났다라고 하고요. 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의 조사를 보면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미셸 여사 대선 출마 의향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거취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이 TV 토론 부진, 해외 순방에 따른 피로 누적이었다라고 적극 해명하면서 완주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데 문제는 토론 당시 무대에서 거의 잠들 뻔했다는 발언을 두고 부적격 논란에 더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악관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우려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TV 토론 이후 여론조사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승자 독식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1%포인트 차이라도 특정 주에서 이기면 그 주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죠? 물론 메인주하고 네브라스카 두 개 주 빼놓고는 전부가 그렇게 그 승자 독식 체제거든요. 메인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퍼센테이지로 선거인단을 나눠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뭐 전체 그냥 투표해가지고 그냥 대통령 뽑아버리면 여론조사라는 게 오히려 더 잘 들어맞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라는 점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완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정한 게 그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가족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 회의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게 그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아들이 여러 가지 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좀 불안하겠죠. 근데 이제 미국도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정치적 양극화보다 정서적 양극화가 상당히 진행된 국가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하여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 후보를 찍겠죠. 근데 중도층도 좀 흡수하려면은 글쎄요. 뭐 그건 본인의 결단. 지금 현직 대통령을 중도에 이렇게 내려앉히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본인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하게 바라보는 민주당 지지층들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가 조금 좀 바라고 싶은 거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직 총리들을 미국에 보내서 각계 갇힌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도 하게 하고 이러는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누가 될지를 모르니까 실제로 여러 가능성을 대비를 잘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는 굉장히 그런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7년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2027년이요? 예. 2027년 우리 대선? 맞아요. 우리 네. 대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진핑이 재연임이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게 걸려 있고 그럼 시진핑이 재연임을 보다 스무드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을 5%로 넘게 높이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대마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특히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별로 대비를 잘 하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양안 문제는 그러니까 대만하고 중국 문제를 우리가 양안 문제라고 그러죠. 근데 이 양안 문제는 대만 중국 사이에서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북한의 우리에 대한 도발 혹은 모종의 어떤 조치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 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과 아주 결정적으로 연관이 된 게 11월 대선이기 때문에 좀 잘 준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서 할까요? 예. 네. 그 고등어회가 좀 충격이 있었나? 네.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여름이 길어진 사람 말을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반영해서 한반도의 계절별 구간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한다라고 기상청이 밝혔는데요. 현재 이제 계절적 의미의 여름은 6월에서 8월 3개월을 뜻합니다. 이게 여름철 각종 방제, 보건, 복지 정책 역시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최근 뭐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5월에 불볕더위가 있고 9월에도 찜통더위를 겪는 등 실제 우리가 겪는 여름이 이보다 길기 때문에 여름 길이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늘어난다는 게 사계절 패턴의 붕괴를 공식화한다는 건데요. 계절 길이를 조정하는 게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7년 만에 첫 시도라고 합니다. 자, 현재는 우리가 이제 장마철을 지나고 있는데요. 점점 길어지는 더위로 인해 계절별 구간을 손본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이 좋아요, 가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봄이 좋아요. 저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겨울을 좋아해요. 네. 나도 겨울을 좋아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여름이 저 낫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여름이 너무 너무 더우니까 힘들어요. 단지 이런 생각을 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추석이면은 좀 쌀쌀했었어요. 이효영 아나운서 추석 때는 더웠죠? 뭐 기억이 안 그랬던 것 나죠? 같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괜히 기억나는 척했다가 괜히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더웠어요. 좀 쌀쌀했어요. 근데 요새는 뭐 덥잖아요. 근데 그 기억은 나요. 우리 때는 교복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동복을 입어요. 예? 근데 동복 10월 달에 입을 때 고등학교 때 그때는 좀 더웠어요. 동복을 입고. 근데 지금은 동복을 고사하고 반팔을 입어 더운 게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여름을 좀 개념 정의를 새롭게 한다라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웃어넘길 부분이 아니라 그만큼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은 되는데 뭐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적극 동참해야겠죠.
근데 이거 적극 동참은 해야 되겠는데 리튬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말 씹지 말고요.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